시일야 방성대곡. 1905년 11월 20일 을사조약 체결 소식을 들은 장지연이 울분에 차 쓴 논설. 근대 최대의 필화 사건을 불러일으킨 시일야 방성대곡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시일야 방성대곡. 이 이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뜻을 풀이하면 이날을 목 놓아 통곡한다라는 뜻입니다. 1905년 11월 18일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에 분노한 위암 장지연이 썼던 신문 논설의 제목입니다. 우리 민족의 울분과 분노를 잘 표현한 명논설로 평가받고 있는 시일야 방성대곡. 그러나 이 글이 신문에 실리기까지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지연이 이 목숨을 건 각오 끝에 이 한 편의 글은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장지연은 지금껏 모든 언론인들의 귀감으로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 편의 논설을 썼던 위암 장지연.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이 한 편의 글이 우리 역사상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또 이 명논설을 썼던 위암 장지연은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는 장지연의 증손자 장형수 씨. 그가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린 발행 당시 신문의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찾았다. 장형수 씨가 박스 속에서 꺼낸 신문. 그것은 유리로 앞뒷면이 표구가 돼 있었다. 신문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리로 표구를 냈다고 한다. 유일하다고 지금 생각되는 원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100년 됐는데도 이렇게 글씨가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잘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나름대로 이제 일을 해봤는데 좀 오래 보존돼야 될 것 같은데.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린 신문은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 이 신문은 당시 장지연의 집으로 직접 배달됐던 것이다. 일본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을 신랄한 어조로 비판한 시일야 방성대곡. 신문 배달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일본 경찰은 곧바로 대대적인 신문 회수 작업에 나섰다. 그 와중에서 이 신문은 어렵게 보관될 수 있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러니까 위암 할아버지의 둘째 며느님이신데, 이 신문이 배달되는 날, 일본 수사하고 총독부에서 나와서 막 이걸 수거하느라고 일대 소란이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이걸 뭔가가 보존해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나를 어떻게 간수하셔서 지금까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시 국내에 파견돼 있던 일본 경찰들이 본국의 국내 사정을 보고한 일본 공사관 기록. 이곳에 보면 시일야 방성대곡이 실린 신문이 배달된 11월 20일의 상황이 잘 나타난다. 이날 발행된 신문 가운데 서울에 이미 배부가 된 800부는 회수했으며 지방으로 보낼 2288부는 압수했다고 적고 있다. 당시에 발행된 소위 벽돌신문.
당시는 일본에 의해 엄격한 신문 검열이 실시되고 있었다. 검열에 걸린 부분의 기사 활자를 뒤집어 인쇄를 한 이 벽돌 신문은 당시 언론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일본을 전면적으로 비판한 시리아 방송대국은 어떻게 신문에 실릴 수 있었을까? 1904년 2월에 러일 전쟁이 터진 이후에는 일본 헌병사령부에 미리 신문을 가지고 가서 조판된 것을 가지고 가서 허가를 받은 뒤에 그 문제가 있는 기사는 다 빼내고서 하게 되는데 이런 기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본의 검열을 무시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강력한 편집을 해가지고는 그대로 다 뿌린 겁니다. 편집 방법도 독특했다. 같은 기사의 내용 안에서 강조할 부분의 글자 크기를 크게 해서 편집하는 이런 방법은 당시로선 처음 시도된 것이었다. 보통 타호 활자로 기사를 쓰고 제목만 2호를 쓰는 경우였는데 이것은 뭐 거의 군데군데 이렇게 그 중요한 대목을 2호 활자로 써서 이런 편집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건 아주 굉장히 그 파격적인 편집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편집이 없었어요. 장지연은 당시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중요 대목을 큰 활자로 인쇄하는 파격적인 편집 방법을 택한 것이다.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전시관. 우리나라 출판관계 자료들을 모아놓은 이곳엔 황성신문을 만들던 그 시기 사용하던 인쇄기기가 있다. 당시 인쇄 방법은 편집자가 조판한 활자판을 기계 위에 올리면 원통의 실린더가 회전을 하면서 신문을 찍어내는 방식이었다. 당시 황성신문의 발행 부수는 3,000부. 이것을 인쇄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까? 당시 인쇄기는 약 시간당 한 700통 정도를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부짜리 인쇄를 한다면 전후면 해가지고 한 7시간 정도는 최소한 돌아가야 이 한 대로는 인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오래 걸릴 수 없었으니까 2대로 찍는다든가 3대로 찍는다 형편에 따라서 인쇄를 했으리라고 이제 짐작이. 장지연은 자신이 쓴 시리아 방송대국을 몰래 가지고 가서 밤새워 조판을 하고 인쇄를 했을 것이다. 장지연이 일본 경찰에 붙잡힌 것은 새벽 5시. 그러니까 밤새 인쇄한 신문을 꼭두 새벽에 이미 배부했다는 말이다. 원래 신문 제작을 해서 돌릴 때까지 검열을 받지 않기로 작정하고 찍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검열을 했으면 우선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이미 그 당시에 다 벽돌 신문이 있고 이런 때니까. 그러니까 검열을 하지 않고 냈다는 것은 뭐냐? 검열을 하면 나갈 수 없는 기사를 냈다는 겁니다. 나갈 수 없는 기사를 검열하지 않고 냈다는 것은 그 사후에는 자기가 잡혀가겠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냈다는 겁니다. 시리아 방송대국. 이 한편의 논설은 언론인으로서 장지연이 보여준 용기와 각오 덕분에 비로소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다. 시리아 방송대국은
이렇게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갖은 노력 끝에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리아 방송대국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장지연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일경의 눈을 피하고 검열도 거치지 않은 채 배부를 했던 것일까요? 이 시리아 방송대국이란 논설이 실렸던 신문은 바로 황성신문입니다. 황성신문은 그 문체가 이 한글과 한문을 뒤섞어서 쓴, 그러니까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설도 국한문 혼용체로 씌워졌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보면은 이등박문이 이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조선을 방문했을 때 그것도 모르고 온 국민이 열렬히 환영한 것에 대해서 아주 통탄해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보면은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이른바 정부 대신이란 자들이 자신의 영달과 이익을 바라고 위협에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 되어서 4,000년을 이어온 강토와 500년의 사직을 바치고 2천만의 생명을 노예 노릇을 하게 했다. 이 글은 을사조약 체결에 서명을 한 정부 대신들을 비판한 바로 그런 대목인데, 장지연은 이들을 일컬어 개 돼지만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도적이라고 아주 통렬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원통하고 분하다. 2천만의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이래 4,000년을 이어온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하고 마는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이 글만 봐도 장지연이 당시 이 사태를 직면하고 얼마나 분노를 했었는지, 또 을사조약이라는 것이 4,000년의 국민정신을 하룻밤에 망하게 하는 얼마나 큰 이 민족적 위기인지가 느껴지는데, 장지연은 이런 민족의 울분과 분노를 토로하면서 은연중에 민중들이 깨어 일어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던 만큼 이 신문이 일본의 검열을 거쳤다면 아마 이 논설은 신문에 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좀 전에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벽돌 신문이 됐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오게 된 이 한 편의 글, 이 글이 일으킨 파장은 컸습니다. 고종년간의 조선왕조실록을 상술한 검색어로 검색을 해봤다. 한 해 평균 올라오는 상소 건수는 20여 건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그런데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한 해 상소 건수는 무려 112건. 신문 보도로 을사조약 체결이 널리 알려지면서 조약 체결 당사자들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상소는 갈수록 늘어났다. 파장은 상소에 그치지 않았다. 당시 시종무관장이었던 민영화는 나라의 치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결한다. 자결하기 전 민영화는 시일리아 방성대곡을 읽고 감동을 해 옥중에 있는 장지연에게 사람을 보내 위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민영환에 이어 이상철, 이설 등 우국지사들의 자결도 계속 이어졌다.
곳곳에서 의병들도 일어섰다. 일제의 강제적인 조약 체결을 최초로 강력하게 비판했던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곡은 조약 체결 이후 불꽃처럼 이어진 구국운동의 심지를 당긴 셈이었다. 당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문장으로 다 썼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식자들이 읽고 해석한 것을 전해 들어가신 울분을 갖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죽거나 자살해서 죽거나 순국이라고 그러죠. 자살해서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병대열에 실제로 가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밖에 방법으로 다 구국운동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중요한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논설이 됐습니다. 그러나 신문이 발간된 후 장지연은 곧 구속되고 신문은 압수를 당한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시리아 방성대곡은 어떻게 퍼져나갔던 것일까? 대한매일신보 사장이었던 영국인 베들의 묘지. 베델의 비석 뒷면엔 이상한 흔적이 있다. 누군가가 비문의 내용을 깎아낸 것이다. 일제가 내용을 문제 삼아 깎아낸 비문을 쓴 이는 바로 장지연이다. 베델이 죽자 비문을 지어줄 정도로 각별했던 장지연과 베델. 두 사람이 이런 관계가 된 데는 시리아 방성대곡의 영향이 컸다. 사장이 영국인이라 일본의 검열을 받지 않았던 대한매일신보는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바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1월 18일자부터 대한매일에서도 이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한매일신보가 이 사실을 보도한 것은 잡보난, 지금으로 치면 기사난에 소식을 실었다. 즉, 이 사건을 단순한 기사로 취급한 것이다. 이에 비해 황성신문은 논설란에 시리아 방성대곡을 싣고 있다. 당시 신문에서 논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금과는 달랐다. 논설의 역할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상대 독자들을 설득시킨다고 그럴지 논설이 그런 그 경향이라면은 그 당시에는 아주 그냥 그 높은 데서 호령하고 가르치듯이 그런 식으로 논설을 썼죠. 그래서 그만큼 논설의 비중도 컸고 미치는 영향도 일반 스트레이트 기사에 비해서 훨씬 큽니다. 뿐만 아니라 시리아 방성대곡 바로 아래에 5건 조약 청취 전말이란 기사도 싣고 있다. 5가지 조약이 체결된 전말이란 제목의 이 글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조약 체결 과정을 적고 있는 보도 기사다. 이 기사 역시 장지연이 쓴 것인데 시리아 방성대곡과 5건 조약 청취 전말을 합하면 기사의 양만 해도 당일 신문 전면을 대부분 차지한다. 위에다가 논설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냐 이런 것을 막지 못한 게 이거 정말 그 통탄할 일이다 하는 것을 먼저 실어 놓고서 거기다도 이제 물론 이등방문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 보도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붙여서 5건 조약 청취 전말에는 그 조항 내용이 1은 뭐고 2는 뭐고 해서 이제 그 5개를 다 나열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이등박문이 어떠한 그 강압을 통해서 이 조약을 고종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체결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분리를 하면은 사실은 그 힘이 좀 약하죠. 이 시일야 방성대곡하고 오건조약 청체 전말을 같이 보태서 하나의 큰 그 항일 언론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황성신문이 시리아 방성대곡을 싣고 난 후 대한매일신보의 보도 태도도 달라진다. 11월 21일 일면 머릿 기사인 논설란에 황성의무를 싣고 있다. 시리아 방성대곡을 게재한 황성신문은 언론 본연의 의무를 다했다며 그 용기를 극찬했다. 이어 대한매일신보는 11월 27일엔 호회를 발행한다. 호회의 한 면엔 한문으로 번역한 시리아 방성대곡을, 뒷면엔 영어로 번역한 시리아 방성대곡을 전제했다. 신문 상단엔 시리아 방성대곡이 황성신문 정간의 원인이 된 기사란 것을 밝히고 시리아 방성대곡의 전문을 영어로 번역해 싣고 있다. 이렇게 데일리 뉴스에 번역돼 실리면서 시리아 방성대곡은 해외로까지 알려지게 된다. 여기는 이렇게 특별히 뭐 주의를 해서 그랬는지 이렇게 당시 일본에서 발행되던 영국인 신문 재팬 위클리 크로니클. 이 신문은 12월 21일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받아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곡을 기사화한다. 이로써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곡은 세계로 알려지게 된 것이다. 물론 이 장지연의 논설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수많은 구국운동에 불을 당긴 이 직접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리아 방성대곡이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많은 일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 사태의 심각성을 가장 먼저 인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글로써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언론인 본연의 자세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장지연의 이런 노력이 없었다면 을사조약의 부당함은 그렇게 세계로 알려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민족적 울분을 가장 잘 표현한 명논설을 썼던 위암 장지연.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여기를 보면 이 장지연의 수많은 유품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로 만든 통 같은데요. 이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쇠로 만든 통이 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는군요. 이게 무슨 휴대용 밥그릇 같기도 하고요. 자, 이게 뭐길래 장지연이 그렇게 평생 동안 옆에 끼고 다녔던 것일까요? 반갑습니다. 서울에 사는 장지연의 장손 장재수 씨는 장지연의 유품들을 많이 보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무로 만들어진 이 사각형의 통은 장지연이 평생 아끼면서 옆에 두었던 물건이다. 요거를 보면은 요거는 술병이고요. 요건 술병이고 요거는 수출이라 가지고 음식 데피는 반화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휴대용 술병인 셈. 장지연은 심지어 술병을 목에 걸고 다녔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생 술을 가까이 했다. 원래는 애주하시는 수준이었었는데 을사조 이후부터 과음을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을사조약 이전에도 뭐 하루도 술을 빼시는 날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그렇게 즐기는 정도였었는데 을사조약 이후로는 아주 과음을 하셨답니다. 술을 이렇게 시리아 방성대국으로 인한 필화 사건. 그 이후 더욱 암울해진 시대 상황이 그로 하여금 술을 그렇게 가까이 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저희 정자부님 유품입니다. 그의 유품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많은 양의 책들. 만국 사물 기원 역사, 이건 백과사전과 같은 책입니다. 이암 선생께서 저술을 하셨습니다. 장지연의 대표적인 저술로 꼽히는 만국 사물 기원 역사는 동서양 사물의 기원에 대해 밝힌 일종의 백과사전. 이외에도 장지연은 평생 100여 권의 책을 직접 저술했다. 뿐만 아니라 장지연은 교과서 편찬에도 관여한다. 중등학교 생리위생학이라고 해가지고 생리위생학에 대한 책도 저술을 하셨습니다. 교과서를 저술했었고 필화 사건 이후 잠시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몸담았던 당시에 직접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화학 교과서 같은 경우는 설명뿐만 아니라 실험 과정을 직접 그림으로 그릴 정도로 상세히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도를 직접 만들기도 했다. 지도가 지금 역사 지도입니다. 그리시고 또 여기 해제를 쓰시고 역사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 많았던 장지연은 대동여 지도를 직접 베껴서 그 위에 지역의 역사와 연원에 대해 일일이 설명을 붙인 역사 지도를 만들기도 했다. 유품을 살펴가던 중 발견한 교지 한 장. 교지, 유학, 장, 지자, 연자, 진사, 3등 제 698. 이 한 장의 과거 합격 교지는 장지연의 사상적 기반이 유학이란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고정황제께서 교지를 내려주신. 그렇다면 그는 어디서 누구에게 유학을 배웠던 것일까? 예, 이 집은 위암 장지영 선생님께서 나이 12살 때 들어오셔가지고 약 한 7, 8년간 이곳에서 생활하시고 공부하시던 그런 곳입니다. 장지연은 10살 때 어머니를 잃고 그 후 자신을 돌봐주던 할머니마저 잃게 되자 직접 먼 친척벌인 장석봉을 찾아와 학문 배우기를 청했다고 한다. 석자봉자 어르신은 석자봉자 어르신의 구대조가 여흔 장헌광 선생님이라고 선조 때 사시던 분인데 천안 군수와 전주 판관까지 지내고 낙향했던 장석봉은 당시 고향에서 후배 양성에 힘쓰고 있었다. 장지연은 이곳에서 장석봉의 손자 장익상과 함께 유교적 학문의 뿌리를 닦는다.
그 당시에 이제 이 책 보면 재밌는 것이 이런 식으로 처음 다 필기를 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토시를 달아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그런 책들입니다. 이곳에서 5년여 동안 유학의 기반을 닦았던 장지연은 19세가 되던 해 스승 장석봉이 세상을 뜨자 그도 이곳을 떠난다. 이곳을 떠날 무렵 그는 이미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러나 과거에 응시를 하면 번번이 낙방, 4번의 실패 끝에 겨우 합격 교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이미 문장으로 이름이 높았던 터라 과거에 합격하기 이전 여러 장의 상소를 대필하기도 한다. 과거에 합격하기 전인 20대에 그가 안효재의 청을 받아 대필했던 한 장의 상소. 안효재의 상소초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위암 선생이 그 대제한 겁니다. 여기 보면 대저의복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성왕께서 그 문장으로서 그 귀천을 펴가자 함입니다. 하도는 그 1884년 개화파들의 의제 개혁 주장에 맞서 수구파의 입장에서 올린 이 반대 상소문을 보면 장지연의 사상이 잘 드러난다. 그 네모난 깃은 대개 이런 데서 취한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온 개화파들이 소매가 넓은 관복을 폐지하고 활동하기에 편리한 소매가 좁은 옷을 입자고 주장하자 옷은 그 나타난 문양으로 귀천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바꿔선 안 된다는 내용의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제 소에서 보면은 그 둥근 옷소매라든지 네모난 깃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어떤 그 풍속이라든지 이런 생활 양식 뭐 사소한 거라도 바꿔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보수적인 그 입장에서 상소를 올린 거라고 볼 때 아주 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유학자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소문을 올릴 20대까지만 해도 장지연은 보수적인 유학자였다. 과거에 5번이나 응시할 정도로 오직 과거를 통해서 입신양명을 꿈꾸었던 보수적인 유학자 장지연. 이런 보수적인 모습과 또 서구 문명의 산물인 신문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보수적인 유학자였던 장지연이 어떻게 해서 언론인으로 변해갔던 것일까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는 이것은 장지연이 자필로 쓴 자신의 스승과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놓은 글입니다. 여기 보면 박은식, 또 남궁옥, 또 유근 등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 황성신문을 비롯한 각종 신문에 주필로 참여를 했던 언론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당시 한학을 공부했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여기저기서 신문들이 만들어지고 신문의 역사가 막 개화했습니다. 이런 때 지식인들이 이 신문의 효용성에 눈을 뜨고 언론인으로 변해간 것은 어쩌면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문을 대하는 일반인들의 인식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이쪽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기행하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이 그림과 글로써 남겨놓은 것인데, 여기를 보면은 신문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은 이렇게 둘러 앉아서 여기 보면 이 곰방대까지 입에 물고 있는 아주 편안한 자세로 읽어주는 신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종남소의 풍경을 묘사한 것입니다.
당시 신문은 구독료도 비쌌고 또 발행 부수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신문을 구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드물게 이런 종람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종람소는 간이 신문 열람소 같은 것입니다. 이곳에 가서 이 비치된 신문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이 개화 문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또 세상이 급변하던 때인지라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과 또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곳 종람소에 가서 함께 신문을 읽어보곤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신문에 대한 인식이 날로 커져가던 이 시기에 장지연도 본격적인 언론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과거에 급제하고 잠시 관직에 근무하던 장지연은 1898년 사직하고 이듬해인 1899년 본격적인 언론인으로 첫 발을 딛게 된다. (1899년에) 창간된 격일제 신문인 시사총보. 이 신문의 사면, 신문 관계자들의 이름을 명기한 곳을 보면 장지연이 편집인으로 이 신문에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신문의 창간호부터 관여했던 장지연은 직접 쓴 시사총보 발간 취지문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언론의 역할을 밝히고 있다. 옛날에는 그 사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언관이나 사관이 있어가지고 정부가 잘못하는 거, 왕이 잘못하는 거 또는 이제 일반 민간인들이 잘못하는 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그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문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시사총보가 창간되던 무렵을 전후해 우리나라 신문의 역사는 막 시작되고 있었다. 격일제 신문에서 일간지, 국한문 혼용체부터 한글 전용 신문까지 다양한 형태의 신문들이 활발하게 창간되고 있었다. 특히 당시 신문 창간이나 집필에 관여했던 인물들은 당대의 앞선 지식인들, 서재필을 비롯한 박은식, 신채호, 남궁옥 등 우리 근대사의 주인공들이기도 한 이들의 활약으로 신문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1896년에 독립신문이 창간되고 1898년에 신문이 일간지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배재학당에서 내는 매일신문, 또 이 황성신문, 제국신문,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초에 장지연 선생의 시사총보, 이렇게 이제 신문이 여러 개가 나오고 정치적으로는 독립협회가 아주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만민 공동회 해서 이제 신문에 나오는 기사가 그런 집회의 하나의 그 이슈를 제공하고 그것이 이제 다시 주장이 돼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하고 사회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역동적이라고 할지 시끄럽게 됐거든요. 이 무렵 시사총보에서 6개월여 활동을 하던 장지연은 다시 황성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제 이 근처, 이 보신각 근처에 서쪽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저 지역 어디에 사옥을 이제 정식으로 마련해가지고 그 사옥에서 장지연 선생이 사장을 하면서 그 이듬해인 1905년 10월 달에 을사조약에 항의하는 그 시일야 방성대곡을 써서 아마 이 근처가 그 역사적인 장소, 시일야 방성대곡을 쓰고 그 신문이 그걸로 인해 정간을 당하고 장지연 선생이 형무소에 붙들려 들어가는 그러한 그 역사적인 장소의 건물이 아마 이 근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성신문으로 옮긴 장지연은 1904년 신문사의 사장으로 선출된다. 그렇지만 당시 신문 경영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당시 신문사의 재정은 주로 광고료와 구독료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광고가 그리 많지 않았던 만큼 구독료의 의존 비율이 더 높았다. 하지만 신문 구독자들이 구독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신문 제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경영난으로 몇 차례 휴관과 복관을 반복하던 황성신문은 심지어 신문 구독료 납부를 기사화하기도 한다. 신문사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구독료 미수금을 납부하라는 구독료 독촉 기사를 신문에 실은 것이다. 그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장지연은 논객으로서의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한 또 한 편의 명논설을 쓴다. 신문의 역할이 눈과 귀와 같이 소중한 것인데 경영난으로 인해 이제는 붓을 땅에 던지고 신문 발행을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논설이었다. 이 논설이 나가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했다. 고종은 전국 관아에 신문 구독료 납부를 독려하는 동시에 직접 황성신문사 건물을 하사하기도 한다. 그렇게 옮긴 새 사옥에서 장지연은 또 한 번의 붓을 휘둘러 시리아 방성대곡을 쓰게 된다. 황성신문의 사장으로 또 황성신문의 주필로 활약을 하던 이때가 언론인 장지연에게는 황금기였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곡이 쓰여진 것도 바로 이때죠. 장지연이 이 시리아 방성대곡을 통해서 비판한 을사조약, 이 조약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주 논란이 많은 조약입니다. 그날의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또 체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국제적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나라 학자들은 물론이고 세계 법학자들도 연구를 하곤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시리아 방성대곡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오건조약 청체전말이란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시리아 방성대곡이 다소 감정적이라면 이 글은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오건조약, 즉 5가지 항목의 조약이 어떤 과정으로 체결이 됐는지 그 체결 과정에 대해서 적고 있는 보도기사입니다. 물론 시리아 방성대곡에 비해서 일반인들에게는 덜 알려져 있지만 그날의 진실을 알리는 데는 더 중요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을사조약이 왜 그렇게 양국에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는지, 또 그 조약이 왜 무효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장지연의 기록을 따라서 그날의 진실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을사조약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지금 요거는 을사조약 한국 측에서 작성한 원본이고요. 이거는 일본 측에서 작성한 건데요. 모두 5가지 조항으로 돼 있는 소위 을사조약의 내용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다는 것을 비롯해 일본 천황을 대표하는 통감이 국내에 주둔하면서 정치, 외교, 재정 등 모든 부분에 걸쳐 심리를 담당하겠다는 것, 심지어 일본 정부를 통하지 않고는 대한제국은 다른 어떤 나라와도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조항까지 들어있다. 을사조약은 일본이 노일 전쟁을 도발하고 한국을 그들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위한 전 단계인 보호국을 만들기 위한 그 조약입니다. 근데 말이 조약이지 실질상 그 조약에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지 않는
일방적인 일본 정부의 문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내용의 이 조약은 체결 문서만을 놓고 보더라도 문제가 많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약의 제목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위 을사보호조약이란 이름은 뒤에 일본이 임의로 붙인 것이다. 여기에서 이 빈칸으로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일본인들이 언젠가는 자기들이 제목을 써놓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약을 조작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문서의 봉인에도 문제가 있다. 보통 국제적인 조약의 경우 조약이 성립된 즉시 함부로 문서를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을 단단히 해야 한다. 그러나 을사조약의 경우 봉인을 그냥 끈으로 묶어두어 언제든지 풀 수 있도록 해두었다. 문서의 서명란을 보면 외부 대신 박재순과 특명 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다. 조약에서 왕이 아닌 정부 대신이 서명할 경우는 반드시 왕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조약은 양국 다 어떠한 위임장도 없이 정부 대신들이 조인을 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조약의 체결 과정이다. 조약이 이루어진 사건의 현장은 덕수궁 중명전. 1900년 궁궐내의 최초의 서양식 건물로 지어진 이 건물에 당시 고종이 머물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덕수궁은 보통 이쪽 덕수궁 돌담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 일대에 커다란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는 이쪽으로 돌아서 이쪽 그 수호컨에 임시로 피신을 놓은 것 같아요. 이곳이 지금 1904년 덕수궁 일대에 큰 화재가 나서 많은 궁궐 건물들이 불에 탔다. 그러자 고종은 당시 최신식 건물로 지어진 이곳 중명전으로 와서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조약이 체결되기 열흘 전인 11월 9일 이등방문은 조약 체결에 협조해달라는 일본 천황의 친서를 가지고 내한했다. 장지연은 당시의 상황을 시리아 방성대국에서 자세하게 적고 있다. 이등방문이 조약 체결을 위해 오는 줄도 모르고 백성들이 인천항에 나가서 줄지어 환영했다는 것이다. 드디어 사건 당일인 11월 17일 중명전 일대는 살벌했다. 그 조약을 체결하는 날 이 수호컨 주변을 일본 경찰이 두 겹, 세 겹으로 완전히 포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까지 경찰들이 쭉 도열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접견실이 쪽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층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대신들이 이쪽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저 안에까지 경찰들이 들어가서 성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장지연은 5건 조약 청체 전말에서 당시 일본 경찰들의 궁궐 포위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총칼을 든 일본 병사들이 숲을 이루듯이 궁궐을 둘러쌌다는 것이다. 그 고종 황제께서는 2층에서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금 계단이 옛날 그대로는 아니겠습니다만 아마 위치는 17일 오후 3시경 시작된 대신들의 회의는 쉬이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이등방문은 직접 2층에 있는 고종을 찾아가 조약 체결을 강요했다. 이 도요로부미가 이때 이제 고종 황제를 아마 여기서 뵙고 협박을 하면서
그 조약 체계를 갖다가 아마 강요를 했을 겁니다. 고종 황제는 그렇지만 끝까지 지금 대단히 몸이 불편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인데 오히려 그 이토 히로부미는 그를 가지고 대신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을 해서 다시 이제 흩어지려던 대신들을 다시 끄집어서 아까 그 있었던 집무실에서 다시 회의를 해서 조약 체계를 강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장지연은 빼놓지 않고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속개됐다. 회의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1906년 1월) 일본의 한 종군 화가가 그려 출판한 한 화보집. 이것을 보면 조약 체결 당시 정부 대신들의 회의 모습이 잘 묘사돼 있다. 17일 오후에 시작한 회의는 18일 새벽녘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다가 18일 새벽 1시경 회의는 고비를 맞는다. 장지연의 기사에 따르면 외부 대신 박재순이 자구를 조금 수정하면 동의하겠다고 하자 여러 대신들이 이에 동의한 것이다. 18일 새벽 2시 드디어 조약이 체결됐다. 조약 인준을 하지 않았던 고종은 조약 체결 소식을 듣고 몹시 분개했다. 고종은 바로 조약 체결 과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친서를 작성한다. 대한제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보내기 위한 것이었다. 고종이 작성한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고종은 을사조약이 왜 부당한 조약인지를 이유를 들어 하나하나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조약은 국가 간 조약 체결의 정식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강제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이란 뜻의 늑약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 이 친서는 1906년 6월 22일자로 발송된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외교를 수립한 외교관계를 맺은 9개 나라 원수, 일본을 제외합니다. 국가 원수에게 을사늑약이 무효다, 조약은 성립된 바가 없다, 대신 회의는 무효다 등등을 직접 알려서 이 조약이 무효인 점을 선언하기 위해서 비밀리에 발송된 편지입니다. 영국의 트리뷴지는 그해 12월 1일 고종의 친서를 신문에 그대로 게재한다. 고종의 이런 노력과 더불어 한 해 앞서 발행된 재팬 크로니클의 시리아 방성대국 전제 등으로 인해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함은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그 결과 프랑스의 유명한 법학자 프란시스 레이는 1906년 자신의 논문에서 서명이 행하여진 특수한 상황을 볼 때 1905년의 한일 간의 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1963년 발행된 유엔 국제법위원회 연감에서는 위협 강요에 의해 동의를 얻은 조약은 무효라고 적고 있다. 그러면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1905년 황제와 대신들에 의한 강요로 이루어진 소위 을사조약이다. 이 황제의 완강한 이 태도가 바로 충신들의 순국,
자진으로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지현 선생님의 사설뿐만 아니라 외국의 여러 통신이 황제께서 이 조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선언했다는 것을 보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보도에 근거하여 국제법적으로 이 조약이 무효로 판정되는 물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면서 결국 무효임이 확인된 을사늑약.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곡은 바로 그 부당함을 세상에 알린 최초의 논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을사조약은 제대로 된 이름이 아니었군요. 이것은 이 조약 체결에 관한 국가 간의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을사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늑자는 강제로 힘을 사용할 늑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힘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을사조약의 이름이 을사늑약으로 바뀌고 또 국제법적으로 무효로 인정이 되는 데는 이 장지연뿐만 아니라 고종의 노력을 비롯해서 또 이 사건을 기사화한 외국의 언론의 역할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바로 가장 먼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조약의 체결을 비판했던 장지연의 시리아 방성대곡입니다. 물론 이 글로서 장지연은 64일간의 옥고를 치르지만 한 언론인의 올바른 언론 정신으로 쓴 이 글 한 편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예가 바로 시리아 방성대곡입니다. 시리아 방성대곡. 이 글은 당시의 저항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글이고 또 그 저항의 중심에 언론인 장지연이 있었던 것입니다.